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점이 가경입니다. 이러다 문재인 정권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교안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내드리는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네, 뉴스가 이게 지금 키포인트, 핵심 키포인트. 뉴스. 예, 오늘 10시 핵심 이재명 뉴스. 진짜 요즘 난립니다. 네, 예. 아주 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뭐 잘 키운 태극기 열보다 낫다. 훨씬 낫죠. 네. 훨씬 낫고 이번에 뭐 제가 좀 세심하게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말이죠, 자기 지지 세력들을 총동원령, 예비군 동원령처럼 총동원령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올 차례인데, 그에 앞서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문재인을 대신해서 문재인의 입지, 문재인의 현 상황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잠깐 동안이라도 문재인의 대변인이 돼갖고 제가 문재인의 현재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RN서치 그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곡선을 긋기 시작한 8주째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9%까지 떨어졌다. 결국은 50%포인트 붕괴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운영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5.8%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리얼미터가요, 9번째 주 9주째 지지율을 제일 먼저 메이저급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리얼미터가 제일 먼저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막 나온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재인의 근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9%까지 떨어졌다. 결국은 50%포인트 붕괴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운영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5.8%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리얼미터가요, 9번째 주 9주째 지지율을 제일 먼저 메이저급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리얼미터가 제일 먼저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막 나온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재인의 근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취임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문재인의 국민에 대한 지지율 꼴찌 최저, 48.8%, 9주째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긋고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RN서치하고 같이 나왔네요. 여론기관 조사기관은 다른데 조사치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똑같이 45.8%. 그러니까 과반수에 육박하는 숫자가 사실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9월달에 있었죠, 여러분들. 9월 중순에 있었던 평양회담, 남북 평양회담, 그때가 65.3%, 김정은의 도움을 받아갖고 65.3%를 받은 이후 9주째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50% 붕괴될 것이다 그랬는데 붕괴돼도 많이 붕괴됐어요. 48.8%. 그럼 이제 다음 뉴스는 과연 40%가 언제 붕괴되느냐, 이게 이제 또 뉴스로 나올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붕괴된 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직전에 RN서치에서. 근데 이번에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는데요, 급기야 37.6%. 더불어민주당은 믿고 싶지 않은 지수를, 그것도 이제까지 말이죠, 친여 성향의 이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게 37.6%.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건 친박청산, 그다음에 그렇죠. 개혁, 이런 작업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부응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 원망을 자기가 다 몸으로 막아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개파 청산, 그러니까 친박이든 비박이든 조강 특유의 어떠한 그 필터링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통과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가 또 선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발표가 있은 후에 지금 신의 한수 발표대로 자유한국당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요. 태극기 세력 각자의 영역에서 꼭 지점은 하나니까 반문으로 규합하자. 다만 한국당 안에 영역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한다. 이 발표한 이후에 3.3% 이상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입니다. 리얼미터가 한 거니까 26.2%를 찍었대요. 26.2%면요. 과거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25%만 이상이 넘어서도 되면 예, 플러스 10% 이상이다.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국 판단을.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러한 거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얘기는 거의 다 맞아 들어간다고 보면은 현재 26.2%. 근데 중요한 건 이 기관이 리얼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정말 똘똘 뭉친 태극기 세력들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이 탄핵 무효 더 나가서 지금 무죄 석방 외치고 있는 그 놀라운 성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무적인데 그 세력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그 세력의 비중은 사실상 5천만 인구를 전체로 아우른다 보면은 사실 그 세력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세력이라도 뭉쳐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얘기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빨리 그렇죠.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실수하고 잘못 생각했고 여러 가지로 오해했던 분들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점도 인정하고 그들이 또 실수한 부분도 인정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에 승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한 목표들, 나라를 바로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잘 모르고 말이죠. 지금 반문연대 한다고 하니까 반문연대 반대하면서 그러면 뭐 탄핵에 동조한 세력들까지 포용하는 거냐? 그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천년만년 가도 그렇죠. 소수 세력뿐이 남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지금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제가 얘기한 부분 탄핵의 억울함이라든가 진실을 밝히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일의 앞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고 난 뒤에 진실을 밝히죠. 깜빵에 가고 난 다음에 깜빵 안에서 무슨 진실을 밝힙니까? 그때는 이제 변호사 비용 들고 그나마도 뭐 컴퓨터도 못 봐갖고 말이죠. 자료 수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곤란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세월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잊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프레임으로 가져갔을 때 그것을 가장 바람직한 전국 구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집권 여당이에요. 정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우리 우파들이 야 이거 다 털어내고 우리 화합하자. 우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자라고 하는 이 자세 이거 문재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집권 여당도 제일 싫어해요.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걸 바라느냐 일부 지금 태극기 세력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하게 보는 거예요. 끝까지 배신자 구분 지라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해찬 당대표는 야 무슨 소리냐 니네 죽음을 갖다 깜빵에 있는 놈들이 이게 정치인이냐 야 걔네들이랑 어떻게든 지금 니네는 합하면 안 돼. 걔네들이랑 갈라서 이게 이해찬 지금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야 자기가 얘기하는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의 플랜이 완성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은 민주당 그리고 집권 여당과 정권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순수한 우리 우파들이 우파가 재건해서 우파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이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상식적으로 너무 간단한 판단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내부에서 우리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옳다 갑론을박을 하는 건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와 상대되는 쪽에서 과연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아주 간단히 표계산을 하면요. 0.07%를 버리고 갈 것이냐. 그리고 많은
한 4, 50%의 표를 끌고 올 것이냐, 그렇죠. 이걸 충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또 0.07%는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 살리는 7%는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지금의 노선을 포기하고 가야지. 지금처럼 간다는 건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도 니네들 뭐 해서 도대체 우리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되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어려운 난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요 우국지사들이 아직 많은 거예요. 우파들이 26.2% 지금 지지율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곧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해볼만 하다. 진실 규명,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좀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이제 막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일단 국민들이 짜증이 나고요. 안보도 불안하고 말이죠. 외교 망치고 있고. 아니 나가는 곳마다 망신이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어디 있습니까? 체코죠. 슬로바키아하고 체코는 분리 독립했는데 맞습니다. 예? 없는 나라에 가서 말이죠. 거기서 또 대통령도 없는데 이게 뭔 망신입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전 하지도 않는다는데 원전. 원전 세일을 한다고. 이거 뭐 완전히 말이죠. 우리가 못 먹는 거 남한테 던져주러 간 거. 그거 완전 망신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개구죠.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 국익을 위해서 뛴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이게 이제 헛발질이죠. 헛발질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런 방송을 제가 해드렸죠. 우리가 소유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팔려고 할 때 진정한 그게 판매 방법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똑같이 우리 신의 열심히 뉴스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먹기 싫은 거 남한테 판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는 시각은 각각이 다 같아요. 예. 지금 그 문재인 정권도 지금 체코에 가서 말이죠 원전 세일즈라고 말은 해놓을 겁니다. 안 본인들도. 뜨겁죠. 예. 40년간 아무 문제 없었다고 아무 사고 없었다는 이뭔 얘기야. 장난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우리는 그 원전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정권이 그리고 침해예요, 침해. 지금 물건을 팔면서 여러분들 가장 그 구매력을 땡길 수 있는 소비자가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차후에 어떻게 관리해 주겠다. AS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 이전도 해주고 이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차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브를 하겠다. 이런 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사고 싶은 구매력이 당기는 건데 지금 문재인은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지나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었다. 안전 최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왜 못하냐? 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 말이죠. 지금 원전에 대한 그 기술도 포기하고 더 진척되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남아있는 기술자들까지도 말이죠. 지금 백수가 되게 생겨있고 또 2차, 3차 협력 기관들 예를 들어서 그 부품을 만드는 이런 협력업체들 다 도산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 이 물건을 팔아주면 우리가 차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운영해주고 어떻게 보수해주고 어떻게 AS를 해주겠다 이 말은 다 빼버리고 단지 지나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고가 없었으니까 우리 거를 우리 아니, 기술을 수주해라.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일이라면은 북한은 핵실험하잖아요. 일본은 원전을 갖다 계속 가동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방이 지금 원전으로 핵과 가득 차 있어요. 중국도 지금 원전 수출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게다가 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탈원전 한다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대하고 다시 이제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만 혼자서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원전을 폐쇄한다는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원전이 불안하다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사태도 있었고요. 그럼요. 북한에서는 핵 실험하는 거 핵을 지금 지하에서 뻥뻥 터뜨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누출돼 갖고 북한 풍계리는 지금 방사능 오염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기형아가 출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는 핵 실험하는 거 핵을 지금 지하에서 뻥뻥 터뜨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누출돼 갖고 북한 풍계리는 지금 방사능 오염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기형아가 출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는 얘기 안 합니까? 예, 북한 그러면 핵개발 포기하고 하지 마라.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면서 북한 지원해달라. 제복제재 풀어달라. 이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정권이 침해예요. 정권이.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만에서요. 그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25%의 지지도 못 받아가지고 안건 채택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대만의 탈원전을 갖다가 지금 롤모델로 삼았다 뭐 등등의 얘기 이번 정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구태의연하게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게 없이 한마디로 탈원전 대한민국 정책은 실패다. 예, 국민들이 옳았다. 그리고 정권이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야당,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노총이 국민의 시각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 따라서 정의당이라는 당도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던 그 지지율 10%가 넘은 적도 있는데 지금 8%대로 가면서 계속 내려가서 과거에 본래의 그 정의당 2%, 3%대로 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정당 그 지지율을 가지고 국회의원석을 달라고 졸랐던 이러한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들, 민중당 같은 당들이 이러다가 말이죠. 그것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왜? 국민들로부터 그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뉴스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급기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한국당에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고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입당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보수의 단일 대우에 기여하고자 입당한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민생정당 그리고 미래정당의 비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 역시도 늘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제가 시사 창고에서 인물 평가를 쭉 했죠. 우파의 지도자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2편을 올렸는데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업보, 지울 수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줬던 거, 민선으로 국민의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붓이 자기의 직을 걸고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라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지금 오세훈 전 시장께서 인정하고 우리 대국민에게 또 한 번 유감과 함께 사과를 표명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직을 걸고 투표한 것과 중도 사퇴한 것, 서울시장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직을 걸고 이제 투표한 거 그리고 중도 사퇴한 것도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결정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당과 국민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좀 부연해서 얘기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략하게나마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어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복지 포퓰리즘 이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야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 복지 포퓰리즘 이 공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무언가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나쁜 투표운동 프레임, 이게 나쁜 국민운동 프레임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 SNS상의 거짓, 조작, 공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거짓, 공작질이요. 역사가 좀 기네요.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민주당의 횡포로 인해서 나쁜 투표운동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투표율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준 투표율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 투표율이 있어야 개표를 해가지고 찬반을 따지는데 아예 투표를 못하게끔 여론 조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한쪽 내가 여론 조작 공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이 무서운 거고 경공모가 무섭고 해경군 김씨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냥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국민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에요. 그 운동이 나오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개표도 못 해보고 그냥 사퇴한 게 오세훈 전 시장인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국민과 그 또 당직자 또 한국당의 모든 그 당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라고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전 잘했다고 봐요. 자기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또 당원들 또 우리 애국 우파들은 인정해 줘야 돼요. 잘못됐다는 사람 계속 비판할 맞아요. 필요는 없어요. 인정해 주고 또 이번 전당대회는 축제 속에서 제발 함께, 그래야 돼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전당대회는 축제 속에서 제발 함께, 그래야 돼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야, 뭐 넌 이거다, 뭐 넌 이거다 하면서 서로 또 토론하면서 싸우고 이럴 필요 없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대항해 나갈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또 토론해서 결국은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백전백패할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의 이번 자기 고백 반성,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또 오늘 또 김문수 지사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저는 좋게 봐요. 김문수 지사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도 나와야 되는 거고 황교안 전 총리도 나와야 되는 거고 모두 나와서 말이죠. 진짜 축제 속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다만 토론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건 잘못됐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룰을 아주 정확하게 정하고 또 국민적으로 우리가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당 지도부가 노력해서 말이죠. 이번만큼은 보수 대단합, 대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신의 한 수에서 뉴스를 하면서 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분명히 그 우파의 리더들에 대해서 한 대충 한 7, 8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 시사창고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김문수 의원님에 대해서 김문수 전 도지사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신 대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확고한 필터링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이죠. 그 분탕이라는 확고한 기준의 필터링이 없으면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당대회가 아주 화목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전당대회는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래서 과거에 보였던 그러한 추태 같은 전당대회 서로 공격하고 말이죠. 네. 안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다 한번 봐보세요. 다 서로의 단점만 얘기해야지 덕담이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상대의 장점도 얘기하면서 단점도 지적하면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거의 그러한 그 전당대회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났을 때 잔치가 끝나고 나면 제 위치에서 각자 하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야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신뢰하는 건데 그 전당대회가 마저 끝나고 나서 앙숙이 돼요. 앙숙이 되는데 그냥 단순 앙숙이 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해당 행위를 합니다. 해당 행위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좀 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전당대회에서도 말이죠. 뭐 분명히 이번에 한국당도 그럴 거예요. 2월 달에 국민 TV 토론이 있을 겁니다. 각 방송사마다 우리가 좀 더 상대를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 포지티브 그러한 것이 좀 나와서 말이죠. 좀 우리도 덕담도 하고 좀 웃으면서 말이죠. 그런 자리에 신 대표와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딱딱한 사람이 사회 보는 거 말고 그냥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 사회 보면서 좀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중도나 좌파들도 말이죠. 좀 분위기 참 저 사람도 색다르구나. 왜? 그전에는 보면 다 싸우는 거잖아요. TV 토론하면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빨간 넥타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아주 중요한 분께 선물을 받아서 저도 받았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샀는데 이게 뭐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댓글 보니까 뭐 빨간 넥타이가 답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자 뭐 저는 뭐 지금 전당대회 전에 우리가 분위기 깨게 뭐 누구 지지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서로 잘 되라고 말씀드리고 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서로 잘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빨간색의 의미 이 자유한국당의 빨간색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힘을 북돋아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좀 전에 우리 황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론에서 야 너 뭐 비리 있더라 뭐 이런 토론하지 말고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뭔가 건설적으로 토론이 돼서 이번에만큼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보니까 말이죠 다들 말씀을 잘하세요. 홍준표 대표 뭐 달변가 뻔한 거고 뭐 우린 잘 받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뭐 다 탁탁탁탁 쳤지 않습니까?
또 오세훈 시장도 방송인으로서 말이죠. 아, 또 말빨이 괜찮아요. 좋죠. 예,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님. 아, 또 말빨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스타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지지율은 1위입니다. 일단 나오셔서 또 목소리 좋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또 이런 걸 보여주고. 어떤 분들은 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너무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신의 한 소문 황교안 2017 있지 않습니까? 예. 아, 2016이군요. 예. 아, 벌써 그렇게 됐네. 책까지 예, 제가 스토리, 만들어서 예. 답이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호감이 있어요. 저희가 책을 만들 정도로.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때부터, 예. 그리고 당대표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성원해 드렸고, 또 기타 후보들도 앞으로는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우파가 장점만 보자 이거예요. 자꾸 판 깨지 말고,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는 게 먼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댓글 보면은 뭐, 누군 안 된다, 누군 된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래요. 된다는 건 괜찮은데, 뭐, 누구는 뭐, 이렇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김진태 의원도 나와야 된다, 이제는. 나와서 싸워봐라.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저의, 이제 앞으로의 스탠스고, 이게 아마 우리 우파들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투표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또, 믿고 지지해주고, 이래야 되지. 이거 뭐 감정에 휘둘려서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2016년도 그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여파가 말이죠. 6.13 지선까지 이어져가지고, 그거 국민들이 다 눈치챌 정도로 말이죠. 누구는 누구를 싫어해. 아니,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눈치챌 정도로 한다면은, 그 당이야말로 콩가루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는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좀 더 그 전당대회에 나오는 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고, 포지티브로 말이죠. 서로 좀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그래서 좌파나 중도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야 돼요. 야, 저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도 한국당 당대표로서 다 괜찮네? 뭐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하는, 예,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기쁜 소식, 다음 주 정도, 6일이나 7일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신의 한 수에 네. 오셔서 직접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에 네.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예정됐다는 거. 네. 6일에서 7일 사이니까요. 예, 저희가 이게 일정이 확실하게 잡히면, 예. 날짜가 공지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분들 모셔서 신의 한 수가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등 방송이니까 나오시는 거고 또 네. 제가 많이 도와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등 방송이라서. 예, 맞아요. 네. 뭐 저희나 애국수작집이나 신의 한 수랑 뭐 특별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럼 신 대표나 저나 언제 한번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도 신 대표가 관심을 갖는 건 너무도 당연하죠. 예, 어쨌든 우리 우파의 동력이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 전당대회가 잔치 분위기로 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갖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당의 당대표가 곧 이 나라의 지도자다. 뭐 이런 분위기를 우리 5천만 인구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축제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또 더불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네. 예, 저희가 추진해서 네. 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 김문수 지사님도 모시고 네. 황교안 전 총리님도 모셔서 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시고 저는요 요즘 홍준표 대표님이 정치 재개를 다시 시작했는데 전 잘했다. 네. 그리고 그럼요. 당대표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나오셔야 된다. 네, 예, 나와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 없이는요, 이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붐이 안 일어요. 네, 그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중간에서 탁탁 한번 터쳐주고 그건 이게 사실이에요.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심지어 고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전당대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우파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를 여러분들이 황교안군은 제가 이제 제일 측근에서 이렇게 경호를 하고다 보니까 바깥 행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군은 홍바다 뭐 신의 한수는 홍바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생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이 홍준표 대표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좋은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는
뭐 박주민 최고위원이라 민주당에 뭐 이해찬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이제 말이죠. 뉴스가 좀 밀려 있으니까 네. 다음 뉴스를 드리면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부터 이재명의 행보, 이것은 말이죠. 지금 신의 한 수 제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소신 있는 국정 운영으로, 그러니까 도정 운영이죠. 도정 운영으로 승부를 걸겠다. 평가받겠다. 지금의 곤란한 궁지에 몰린 이런 국면을 새롭게 말이죠. 경기도지사로서 도정 운영으로 승부를 걸겠다. 뭐 이렇게 늘 하던 얘기인데 지금 국면 탈출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불리한 얘기가 나오고 해경군 김 씨가 지금 김혜경 씨, 이재명 씨의 부인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특히나 그 친형되시는 이재선 씨에 대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폭로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재명의 지시를 듣지 않았던 2명의 보건소장이 굉장히 괴로워했다. 심지어 말이죠.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교도소 가기 싫어서 그랬다. 이렇게까지 전 보건소장이 아주 직접적인 발언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엄청난 파장입니다. 파장인데 심지어 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어떠한 보건소장들에게 갑질을 했느냐. 자기 형 이재선이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 1000가지를 갖고 와라. 1000가지 이유를 나한테 대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했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회 여기서 말이죠. 이재명을 사실상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민주당 의원도 말이죠. 이재명을 사실상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장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다수의 경기도의회, 민주당 출신들 의회, 전체 의원이 경기도의회가 142명이 도의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135명, 90%가 넘어요. 135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달랑 7명만 민주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지금 보건복지부위원회로 소관부서가 이제 본 예산안에 개수 조정을 끝내고 이재명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이냐면 청년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연금. 이 제도를 이재명이 큰 뜻을 가지고 말이죠. 청년연금이라는 정책을, 이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경기도지사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그것도 자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갖고 이 이재명의 핵심 공약 사업을 막아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이 사업에는 147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청년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아니고요. 147억 전액 삭감 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쇼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아예 이 제도에 대해서 단돈 1원도 쓰지 말아라. 일부 삭감을 주로 하죠. 예를 들어서 147억이면 100억 갖고 하시오. 120억만 쓰시오. 안 돼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147억 100억 갖고 하시오. 120억만 쓰시오. 안 돼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147억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청년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청년연금이 뭐냐? 만 18세 이상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직장이나 뭐 일반인들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걸 가입하죠. 그런데 18세 이상이면 경기도에서는 누구나 가입을 해라 해서 이걸 가입을 하게 되면 말이죠. 사실 그 첫 달을 9만 원을 경기도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에서 대납을 해주고
젊어서부터 연금을 붓기 시작하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복지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분위기를, 현실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미 전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명성과 관리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에 투자한 돈이 지금 다 여러분들 거의 탕진하다시피 엄청난 적자를 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첫 달 9만 원 내주고 계속해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청년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전체적인 반기를 든 거 아니냐,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47억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 사업이. 근데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의원들이 명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같은 당 소속의 도의원들조차도 무조건 이재명 지사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는, 경기도에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거, 이거 도의원들이 이거 무조건 동조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지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예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들은 뭐냐면 이미 같은 한 지붕에 있는 민주당 경기도지사로서 이 도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도정을 펼쳐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요. 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뭐 몇 명 있지도 않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정을 펼쳐나가기 어렵겠고 뭐 도지사로서 권한을 다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이재명은 이제 끝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쟁을 선포할 수뿐이 없는데 이재명 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가 뭘 하기 전에 변호사를 시켜서 해놓고 말이죠. 이번엔 지지자들까지 나서서 정권과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뭐 예. 여러분들 SNS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앞으로 경기도지사로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겠는가? 도의회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지사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5개월 이 정도 된 건데 벌써부터 이 중요 정책,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청년연금제도라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부터 핵심 공약이에요. 공약으로 내가 도지사만 되면 이런 걸 하겠다. 근데 첫발부터 말이죠. 문제는 또 나름대로의 도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요. 이렇게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검증 절차 없었다 이러면서도 또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해요. 매달 9만 원 이상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만약에 연금을 들고 싶어도 매달 9만 원씩 적립해서 낼 돈이 없는 청년들은 뭐가 되느냐. 또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이미 지금 민주당과 엇박자나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에 걸맞게 말이죠. 지금 이재명 측에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신 대표님이 지적했는데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이미 이재명 지지단체들이 한테 뭉친다라는 이러한 보도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9일 날 이재명 지지단체 전국 그 지지단체들이 말이죠. 29일 날 이재명 죽이기와 이간질 공작, 마녀 사냥 즉각 중단하라 이런 성명서를 내고 전국 연대를 선언했다. 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국 연대를. 그러면서 지지단체들은 말이죠. 이재명 죽이기. 이거 여러분들 이간질 공작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공작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국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연대 성명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특정 세력이, 여기서 특정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특정 세력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이것을 공론화시키면서 도를 넘어서 이재명의 부인까지도 말이죠. 부인까지도 마녀 사냥식으로 지금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당내 경쟁자 이재명을 출당시키고 구속을 시켜서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연대단체를 구성키로 시국 성명을 내기로 약속했다.
시국성명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국성명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시국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할 때 시국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나라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할 때 시국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단체들이 시국성명을 낸다? 이거는요, 좀 전에 신 대표가 한 얘기가 딱 그대로입니다. 뭐냐? 국가, 반정부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잘못될 때, 과거에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 때 주로 나오는 게 학생들이나 교수 등등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지도자들이 주로 내는 것이 시국선언문 아닙니까? 예. 이것을 이재명 지지자들 단체들이 규합해서 시국성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이재명이 억울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데모와 집회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국성명이라는 것은 이 정권의 정통성을 그대로 건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재명 죽이기의 특정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문프 아닙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그것을 특정 세력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이 시국성명을 내겠다. 이것은 분명히 이 정부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을 제가 조금 나열해 볼게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시면 금방 알 거예요. 첫째, 김포 시민단체. 잘 못 들어보신 단체들이죠. 대명원, 대한민국 이재명을 원한다.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원한다. 대명원. 그 다음에 이만세, 이재명 만들어가는 만세. 세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명투게더. 다 함께 이재명. 뭐 이런 거죠. 제명투게더. 예. 투게더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했던 거고 과거에 스페링이 말이죠. 틀린 거 있죠. 예, 그런 거. 이 투게더.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 지역을 나누면요.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보면 여주 시민 모임의 수도권 위주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에서 1000명도 안 되는 한 500명이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 포스터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어디 포스터를 내고 그 관련 단체들 얘기하면 단체가 한 40개가 올라가요. 여러분이나 신 대표나 누구도 뭐 아스팔트도 몇 년 전부터 한 30년 전 나왔다는 분들도 이런 단체를 모르는 단체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예. 그래서 해요. 근데 뚜껑을 열고 이번에 50개 단체가 연대해갖고 태극기 집회한데 갔어요. 갔더니 400명, 300명.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공동 시국성명을 내면서 연대한다 하면서 전국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별반 없다. 왜 그런지 또 증거를 대야 되죠? 증거 댈게요. 자, 이재명 씨가요. 이런 걸 합니다. 해경군 김 씨는 김혜경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지 맞는지 경찰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셀프 여론조사를 해요. 자기가. 자기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전국단이니까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전체 이재명이 조사한 이재명 씨 측에서 조사한 내용의 81%가 경찰이 발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했는데. 아유, 창피해라. 네, 81%가 이재명 씨 그거 해경군 김 씨, 김혜경 씨 당신 부인이라는 거 경찰 발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81%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의 지지단체라고 결성을 했지만 여러분들 뚜껑 열고 보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조만간 며칠 내로 밝혀져요. 왜냐하면 이 자들이 이 단체가 움직일 겁니다. 언제냐면 12월 13일이 공직을 13일 지자체 선거 이후에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러니까 6월 13일 자정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왜? 기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사건을 김경수처럼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김경수는 지금 재판 넘어갔잖아요. 네. 특검에 의해서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경수처럼. 아예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근데 이 뭉치는 규모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김포 시민연대. 여러분들 듣도 보지 못했죠? 대명원.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원한다. 이름은 예, 좋다. 예. 대명원. 여러분들, 이만세.
예, 2만기가 아니고 2만세. 이재명 만들어가는 세상. 재명 투게더. 뭐 우리가 언제 이재명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건 경기도청이 있고 이재명 씨의 집 근처예요, 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원이 있고요. 수원. 그 다음에 인천. 그러니까 다 수도권이에요. 여주. 이 사람들이 올린 그 단체 이름이에요. 여주 시민. 수원 시민 모임. 여주 시민 모임. 여러분들, 이런 단체들이 제가 볼 땐 급조된 거죠. 급조돼서 이재명 세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특정 세력이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은 이재명 도지사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어떠한 압박용 카드인데요. 이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런지. 물론 근데 실효를 거두지 않아도 일단 이재명 자체가 문재인 버텨야죠. 정권과 맞선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고, 또 하나가 지금 이재명이 이제 문준용, 영린을 거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문준용과 관련된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고, 또 하나가 지금 이재명이 이제 문준용, 영린을 거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문준용과 관련된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 혼자 못 가. 나 여기서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건데 내가 이거 쉽게 갈 수가 있겠어? 뭐 닥다 끌고 모아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게 게릴라 전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게릴라전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씨 측이 전략이 좋아요. 나름대로 세력에 비해서 전략이 좋아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 이재명 연대할 수 있는 이 단체들을 21곳이라고 발표를 하네요. 언론에 21곳.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 당내의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음모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우리 중도의 국민들과 우파를 겨냥하는 거예요. 말은 특정 세력을 공략한다면서도 아직도 민주당과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잖아. 이런 거예요. 우리 둘이서 얘기하듯이 신 대표는 우리는 하나잖아.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또 하나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그러한 여지를 하나 남겨놔요. 뭐냐면 민주당 당내 분열을 조장시키고, 그리고 음모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음모다. 민주당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지금 21개의 단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한 얘기를, 뒷얘기를 끌어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이재명 씨가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내 아내를 건드리면 당신 아들, 그러니까 문준용 얘기하는 거죠. 나도 건들 수 있다. 이러한 식의 SNS 글이 올라오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이 나와요. 뭐라고 예. 얘기했냐면 하 의원께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마치 직접적으로 그 문준용에 대한 어떠한 패를 이재명 씨가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와 그가 큰 틀에서 딜을 쉬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문제 제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얘기인데 28일 날이죠. 어제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 아내 건드리면 당신 아들 나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SNS 글은 이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뒤집어 보면 무언가 이재명은 무언가 문준용의 취업 특혜에 대한 그 문제점이 뭔가 확고히 알 수 있는 뒷패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어떠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딜이 쳐질 거 아니냐.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속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CBS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에서는 잘 못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슬쩍 흘린 적이 있어요. 국가정보원에 들어갔죠. 2016년도 12월에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외부에서 2명 뽑는데 이력서를 내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이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던 노동비서관이었다. 이건 알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자기 측근이 고용정보원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씨가 웃으면서 그 당시에 문준용이 특혜 의혹이 막 일던 2010년도 12월부터 그 이후에 이재명으로부터 상당히 이재명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측근이 그 바로 고용정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핵심은 얘기 안 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네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네가 지난날 네?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영화 제목처럼 말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고 마치 또 그 어떤 찔리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압박일 거예요. 그럼요. 그 워딩은. 예, 그러한 얘기를 한 게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또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할 수 없는 것이 다만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검찰이 이제 결정합니다. 재판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다만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사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딜이라는 것은 나 기소 붙이고 문준용 건도 뭐 형사적으로 책임 없어 이런 딜이 아니라 만약에 뭐가 있다면 하지만 문준용 사건에 대한 비리에 대한 얘기가 뭐 특단의 직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나 뭐가 이재명 입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 사실상의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생명은 굉장히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큰 틀에서의 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준용 자체가 이렇게 이재명처럼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지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지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이 이재명 씨 부부에 대한 것은 오로지 지금 13일까지 이재명 씨는 구속자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준용 씨는 그렇지가 않다.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정치하는 문재인 입장에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뭐 아들이 뭐 재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통성,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자격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논란이 계속되다 보면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게는 큰 타격, 정치적으로 생명이 진짜 아작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선에서 참패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문제 있어서 들어갔나요? 그것도 수십 년 전 일 닥닥 긁어 모아갖고 증언만으로 지금 들어 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뭐 정황적, 암묵적, 묵시적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닥닥 긁어서 찾아내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금전이 왔다 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제가 뭐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거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야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게 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 취업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취업 비리 뭐 고용세습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부분은 고용승계 이거는 뭐 공소시효를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찾아서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의 이 말로는 깜빵뿐이 없습니다. 네. 지금 고용승계에 대한 건 여러분들 알지만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이 김성태 원내대표 이하 야당들이 공조해갖고 국정조사 받아냈어요. 다음 달에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안이 나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어요. 예, 민주당도 동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야 사당이 김경수 게이트 이 특검처럼 김경수 게이트 이 특검처럼 국정조사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신자고 뭐고 간에 일단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서 이 정권의 말로를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에는 일단 우리는 규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파가 재건하고 정권을 창출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하나는 있더라도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재명 씨가 거론하는 이 얘기, SNS상의 이 얘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진짜 이것이 문재인에게 어떠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이들은 특히나 이념이 같았던 같은 당내에 있던 인사들로서 충분히
국민들 알게 모르게 딜이 쳐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죠. 이해찬 당대표가 여러 가지 그 노조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친노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바로 충남 아산 유성기업이라고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유성기업. 오랫동안 노사 간의 분쟁이 많았던 회사고 1노조, 2노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2노조하고 임금 협상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1노조 측의 노조원들로부터 노무 담당 임원이 엄청난 폭행, 집단 폭행을 당해서 12주의 진단, 중상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가 입을 열었죠. 결국엔 말이죠. 이해찬 당대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 더 나가서 말이죠. 지금 청와대까지 이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민노총의 이러한 일. 근데 지금 말이죠. 이 유성기업에서 경찰에 임직원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재차 요구했는데 이 뒷얘기가 여러분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유성기업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돈다. 민노총이 말이죠. 이렇게 노무 담당 임직원을 갖다가 폭행을 그렇게 해놓고도 이번에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사측의 대표이사 모 상무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너다. 마치 너를 이렇게 폭행하겠다. 라는 식의 이 소문이 흉흉하게 돌면서 지금 경찰에 사실상의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이 노조들의 이 폭행 사태, 유성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도 말이죠.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초등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이것을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22일 날 이런 일이 터졌다고 그래요 오전에. 그런데 엊그제만 해도 그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 사무금융이라는데 서비스 노동조합 여기를 가갖고 말이죠. 이 서비스 노동조합이 공익재단을 결성했답니다. 참 공익재단을 결성했는데 여기에 말이죠. 이해찬 씨가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해갖고 이 출범 토론회라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이 노조가 말이죠. 이 무사 안일한 이러한 그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러한 또 노조의 어떠한 활동 영역에 대해서 치하를 했대요. 노조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어떠한 영역, 이익을 담당하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다. 노조의 활동 영역에 관심을 많이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그 유성기업에 대해서 폭행했을 때는 좀 유감스러운 얘기를 해놓고 그 즉시 이렇게 노조가 만든 민노총 산하의 전국 사무노조, 사무금융에서 만든 노동조합의 재단 행사에 말이죠. 참여해갖고 토론회에서는 또 덕담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친노 성향의 말이죠. 또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계속 국민들이 말이죠. 유성기업 이 임직원을 갖다 저렇게 사람을 린치한 거 있을 수 없다. 분노한다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한두 마디 더 했더니 그때서야 급기야 경찰청이 움직였답니다. 경찰청이 감사에 나선답니다. 아산경찰서 너희들 초등수사, 초등대응 매뉴얼대로 잘 한 거야? 이제 와서. 예, 8일 지나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생생되는 거예요. 이해찬이가 지금. 네. 이 할아버지가 지금 눈치는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하니까 풀이 바람 불기도 전에 먼저 들어온다고 말이죠. 경찰청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감사단을 꾸려가지고 유성기업 임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지금 과연 아산경찰서가 초등 대응이 잘 됐느냐, 매뉴얼대로 지켜졌느냐, 이것을 이제서 문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될 바에는 즉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그 즉시 이해찬이 지금과 같이 강력하게 말이죠. 그렇죠. 당대표로 여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빨리 확인해라 라고 했으면 이것이 8일씩이나 있다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노조에서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죽을 정도로 패도
집권 여당이나 뭐다 말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유성기업이 다시 어떠한 소문이 있느냐. 이거 괜찮네. 노무 담당 임직원을 두들겨 패도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대표이사, 상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니까 회사에서 말이죠. 급기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경찰이 움직이고 경찰청이 움직인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예, 진짜. 예. 이러한 나라가 또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 전에 보면 이해찬이 말이죠. 노조를 타박하는 얘기가 없이 경찰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노조가 재단을 설립해 갖고 말이죠. 공익재단을 결성해 갖고 어떠한 그 출범 토론회 같은 데 하는 데 가서는 노조를 말이죠. 지켜 세우는 이해찬 당대표가 말해요. 민주주의 지탱의 한 축이다. 이렇게까지 치하했대요. 노조를. 아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조가 그렇게 사람을 개패듯이 팹니까? 몰려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횡설수설이에요. 경찰만 얘기하면 또 그렇고 노조만 칭찬하면 또 국민들이 반감하고 그러니까 횡설수설. 하루는 노조 잘한다. 하루는 경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갈팡질팡.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모든 대국민 정책을 보면은요.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말이죠. 예.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는 미봉책으로 넘기는 그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예, 지금 이 노조 세상 됐다. 지금 뭐, 이 문재인 정권은 노조 좌파 촛불 정권이다 하지만 또 이제 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한테 빚 안 갚냐. 그렇죠. 예, 청구서 들고 다니는 거죠. 예, 청구서 들고 가서 사람까지 패고 말이죠.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네, 보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 무너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참 노조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이러다가 진짜 뭐가 남아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참 노조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이러다가 진짜 뭐가 남아날지 걱정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총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경제정책, 뭐 안보, 경제, 뭐 다 무너졌다고 하죠. 외교 다 무너졌는데 내치에서 기본적인 것도 무너진 게 뭐냐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거 합법화 해버리니까 합법 판결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각각 우리 사회에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예비군 교육장에 계속 전화 온대요. 예, 나 갑자기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에 의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총 들고 하는 거 싫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나 거부한다. 그랬더니 또 그 판결이 나왔었죠. 재판부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 의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금 내면 뭐하냐 그거로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갖고 그거로 술 사 먹고 그러기 때문에 난 양심적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잘못된 공무원들을 한테 내 세금을 줄 수 없어서 나는 정중히 세금을 거부한다. 납세를 거부한다. 뭐 이런 세상이 요지경이 아니라 말이죠. 이 정권이 우리 세상을 참 요지경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신의 한수 저녁 뉴스, 예, 너무나 많은 분들, 거의 8,000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저녁 10시에 핫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신의 한수도 참 그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의 한수와 함께 하시면 아주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신의 한수가 지금 유튜브 1등 방송인데 1등 방송 좌우를 떠나서 1등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신의 한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제3, 제4 스튜디오 계속 공사 중에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3 스튜디오도 활용할 예정이고 또 우리 신의 한수와 함께하는 환경부의 시사창고 또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그다음에 김종욱 교수 등등등등 채널이 있는데 아침에는 말이죠. 저희가 10시에 하고 내일 아침 8시 반 네. 환경부의 시사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도 좀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좀 늦잠을 부려서 너무 피곤해서 말이죠. 잠깐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조금 오바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소통을 한 그 시사창고.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서 저도 또 공부하는 시간이 돼서 복습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이 10시 방송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많은 도움이 돼요. 사실. 우려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10시 방송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전 시간대에 들어와서 다른 방송보다도 일단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사창고 많이 봐주시고요. 10시 뉴스, 신의 한수 10시 뉴스는 정말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람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10시 방송에서는 왜냐면 신의 한수가 올리는 자료가 요즘 보면은 신 대표가 놀랄 정도로 많이 올려요. 네,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알람이 매번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10시 뉴스는 알람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야밤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이 11시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0시 뉴스 가족들이 쫙 들어와서 오늘의 마지막 뉴스, 한 뉴스 이런 것을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오늘같이 여러분들 8,000명 가까이 이렇게 오면 뉴스 할 맛 납니다. 그럼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채팅창 쭉 보니까 말이죠. 저는 뭐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오늘 들어서 좀 하고 싶은데, 이제는 말이죠. 뭐 누가 답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올리면은 중도가 들어와서 조금 거북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예, 심지어 뭐 허경영이 답이다. 요거는 심한 것 같아요. 허경영은 답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허경영 TV도 있잖아요. 제가 허경영 씨를 폄하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거는 좀 그렇죠. 그렇게 계속 올리면 채팅창에서 신의 한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짜증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소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수가 더 폭넓은 방송을 해야 되겠고요. 10시 뉴스는 앞으로도 쭉 되고, 지금 뭐 오전부터 계속 컨텐츠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컨텐츠는 다른 방송의 컨텐츠와 좀 다릅니다. 예, 장비가 여러 대가 돌아가야 되고, 또 그만한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참 공이 품이 많이 드는 방송이에요. 쉽지 않은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여기 댓글 보니까 또 앞으로 사탕 팔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사탕을 팔고 싶어도 그 사탕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사탕이었는데 지금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물품 판매를 하는 이유는 신의 한수가 자발적으로 앞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저한테 사탕팔이라고 했던 분들이 뭐 컵도 팔고 태극기도 팔고 뭐 신문도 팔고 책도 팔고 뭐 별거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찾아서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고, 신의 한수는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품을 소개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방송하기 바빠서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제가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번 소개는 하겠지만, 신의 한수는 앞으로 방송에 훨씬 더 집중해서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번 소개는 하겠지만, 신의 한수는 앞으로 방송에 훨씬 더 집중해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1등 방송 신의 한수 앞으로도 1등이 되겠고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1등 방송입니다.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6,500명 들어오시고 계속 그래요. 10시 방송 우리 가족들은요.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정확한 거짓말 없는 방송하려고 준비하려고 노력하지. 10시 뉴스에 사람이 뭐 1,000명, 뭐 1,500명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합니다. 저만 열심히 하면 10시 방송은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준다는 거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도 올린 방송마다 모두 히트를 쳐서 여러분들 인기방송 순위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태극기를 들고 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신의 한수가 잘 됨으로 인해서 중도들이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를 포용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한수가 답입니다. 네, 신의 한수가 길입니다. 신의 한수는 여러분들께 바른 길로 안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지키는 길로 가겠습니다. 신의 한수는 뭐 방송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방송 포함해서 시민단체 생활까지 제가 20년 이상 정말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예,